하늘이 찢어진 듯했다. 검푸른 먹구름이 산허리를 휘감은 채 토해내는 장대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마치 신이 지상에 내리는 저주처럼 맹렬했다.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둔탁한 타악기의 연주처럼 끊임없이 이어졌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는 이미 폭포가 되어 흙바닥을 파헤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채가 회색빛으로 바랜 이 황량한 오후. 인적 끊긴 산길 귀퉁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객잔 하나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운객잔이라는 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끼익 비명을 질러댔고, 뚫린 창호지 사이로는 축축한 습기가 뱀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 적막하고 음산한 공간 안에서 짐승이 밥을 먹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후루룩, 쩝, 후루룩. 사내였다. 아니, 사내라기보다는 진을 구덩이에서 막 기어나온 망자에 가까운 몰골이었다. 무진. 청산파에 촉망받던 후기지수였으나 이제는 사문을 배신하고 동문을 도륙한 페류나로 낙인 찍힌 도망자. 그 틈으로 보이는 피부는 흙탕물과 엉겨붙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어깨와 허벅지에 대충 감아놓은 붕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빗물 외에는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위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었다. 희멀건 국물에 얇은 고기 몇 점, 그리고 퉁퉁 부른 밥알이 전부인 형편없는 음식이었으나 무진에게는 천하진미보다 귀했다. 숟가락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젓가락질은 기계적이었다. 그것은 맛을 느끼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의식이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벽을 자극했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기묘한 포만감이 뇌를 강타했다. 살아있다는 감각, 피가 돌고 있다는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지면 깊은 곳, 단전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존재가 눈을 떴다. 뱉어라.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음성.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뇌수가 진동하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 혈령이었다. 천마신교 역사상 최강의 암살자라 불렸던 살인귀. 지금은 무진의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새빵살이를 하는 불청객. 무진은 숟가락을 멈칫했다. 입안에 머금은 국물을 삼키지도 뱉지도 않은 채 생각으로 물었다. 왜? 독이다. 혈령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무심했으나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국물 냄새를 맡아라. 돼지 누린내와 파향기 밑에 아주 미세하게 깔려있는 비린내가 있다. 혀끝이 아려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비소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정제해서 더 맛과 향을 죽인 상급독이다. 무진은 국물을 내려다보았다. 희멀건 국물 위에 뜬 기름기가 등잔불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의 미각은 굶주림에 마비되어 짠맛과 뜨거운 맛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은침으로 검사했을 때도 색은 변하지 않았다. 은침은 칠륜낭인들이나 속이는 장난감이다. 이 정도 독은 은침 따위로 반응하지 않아. 혈령은 무진의 무지함을 조롱하듯 코웃음을 쳤다. 당장 상을 엎어라.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놈의 목을 쳐라. 놈이 해독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반반이지만 적어도 놈의 목을 자르면 속은 시원할 게다. 무진은 잠시 고민했다. 눈앞에 국밥, 그리고 목숨.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당장 숟가락을 던지고 검을 뽑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진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사흘을 굶었고 내공은 바닥났으며 체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독을 먹고 죽을 확률과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확률. 무진의 계산기는 기묘한 결론을 내렸다. 꿀꺽. 무진은 입안에 든 국물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태연하게 깍두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 하는 소리가 객잔의 정적을 깼다. 야, 이 미친놈아. 혈령의 비명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살인귀의 평정심조차 깨트리는 무진의 기행이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 내가 독이라고 했잖아. 내 코는 개보다 정확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짜다. 무진은 담담하게 대꾸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독이 아니라 소금이다. 주방장이 손을 떤 모양이지. 이런 무식한 놈을 봤나?
내 놈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모르느냐? 내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면 내 영혼도 갈 곳을 잃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라. 무지는 바닥까지 싹 비운 그릇을 내려놓으며 트림을 했다.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집주인이 독 맞아 죽게 놔둘 리가 없지. 천마신교 은살 대장식이나 되시는 분이 비소 따위도 해독 못하나? 내 공을 돌려서 도끼를 배출해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혈영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머릿속에서 이내 질린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청산파에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범생이라더니 다 헛소문이었구나. 뻔뻔하기가 마교의 장로들 뺨을 치는 수준이야. 배고픈데 예의가 무슨 소용이냐. 무지는 뱃속이 든든해지자 비로소 주변을 경계할 여유를 되찾았다. 객자는 텅 비어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노인 하나가 삿갓을 눌러 쓴 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뿐 손님은 무진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주방 쪽 천막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끈적하고 불안하고 탐욕스러운 시선. 점소이였다. 꾀죄죄한 삼배옷을 입은 사내가 힐끔거리며 무진을 훔쳐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사내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걸레질하는 척 시선을 피했다. 수상했다. 너무 과하게 놀랐다. 그리고 놈의 시선이 자꾸만 객잔 입구 기둥을 향했다. 빗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종이 한 장. 무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을 따라갔다. 조악한 묵화로 그려진 인상착이었으나 그림 속의 사내는 분명 무진을 닮아 있었다. 휑한 눈, 피 묻은 검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청산파 장로의 인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500냥이라. 무진은 쓴 웃음을 삼켰다. 자신의 인생, 10년의 수련, 동문과의 우정. 그 모든 것의 값이 고작 은자 500냥으로 환산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고작 500냥? 혈영이 코웃음을 쳤다. 장난하냐? 내 전성기 때는 이름값만 10,000냥이었다. 내 몸에 들어있는 놈이 고작 500냥짜리라니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군. 저런 푼돈에 팔리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 점소이가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으나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는 모양새가 역력했다. 그리고 허리춤이 불룩했다. 빗자루질을 하러 가는 놈이 챙길 물건은 아니었다. 분명 신호탄 혹은 연락을 위한 전서구 일터였다. 죽여라. 혈영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낮게 가라앉았다.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저 놈이 문을 여는 순간 내 위치는 강호 전역에 노출된다. 지금이다. 탁자 위에 젓가락. 그거면 충분해. 목덜미 정중앙, 풍부혈을 노려라. 비명도 못 지르고 갈 거다. 깔끔하게 처리해. 무진의 손이 저절로 젓가락 통으로 향했다. 매끄럽게 깎인 나무 젓가락. 손끝에 닿는 감촉이 서늘했다. 이성은 죽이라 말하고 있었다. 저 자를 살려두면 더 많은 적이 몰려올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한다. 그것이 비정한 강호의 생리였다. 무지는 이미 피해 계곡에서 동문들을 베었다. 낯선 이 하나를 죽이는 것쯤이야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무진의 손은 멈칫했다. 점소이의 뒷모습. 낡은 옷, 구분 등 떨어진 신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돈 몇 푼의 눈이 먼 필부의 등이었다. 저 자에게도 가족이 있을까? 저 자에게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까? 망설이지 마라. 혈영이 재촉했다. 내가 망설이는 1초마다 저승사자가 한 발자국씩 다가온다. 살인귀의 그릇이 되어가지고. 고작 저런 피라미 하나 못 죽여서 쩔쩔매느냐. 점소이의 손이 뒷문고리에 닿았다. 끼익, 경첩이 녹슨 소리를 냈다. 무진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손목이 튕겨나갔다. 파. 공기를 찢는 파공성이 객잔의 정적을 갈랐다. 젓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날아가 허공을 갈랐다. 퍽. 히. 점소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죽지 않았다. 젓가락은 점소이의 목이 아니라 그가 막 열려던 문설주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정확히 놈의 귓바퀴를 스치고 지나간 젓가락은 꼬리 부분만 남긴 채 단단한 참나무 기둥을 관통해 윙윙거리고 있었다.
1촌만 옆으로 빗나갔어도 즉사였을 거리였다. 점소이는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기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것이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그저 돈이 필요해서. 무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가지 마라. 아직 계산 안 했다. 무진은 품에서 은자 몇 잎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국밥값, 그리고 문설주 수리비였다. 혈영은 모른 놈이라며 위선자라며 비아냥거렸으나 무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열려버린 문 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다. 점소이는 살려주었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 사이로 불길한 징조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철벅, 철벅. 진흙을 밟는 발소리.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였다. 쇠붙이가 옷깃에 스치는 마찰음.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억누르려 해도 새어나오는 끈적하고 비릿한 살기. 청산파의 고고한 기운이 아니었다. 혼탁하고 욕망에 차있고 더러운 기운.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들 하우문의 사냥개들, 극구들이었다. 무지는 검집을 쥔 엄지손가락으로 검막을 팅하고 밀어 올렸다. 손님 맞을 준비는 끝났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비에 젖은 삿갓을 쓴 사내였다. 한쪽 눈에는 검은 안대를 하고 있었고 드러난 나머지 한쪽 눈은 뱀처럼 가늘고 차가웠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누런 이빨 사이로 침을 뱉어내는 꼴이 영락없는 시정잡배였다. 손에는 날이 톱니처럼 생긴 흉악한 도가 들려 있었다. 극구의 우두머리, 독사, 조칠이었다. 허허, 젊은 친구가 귀가 밝구만. 이 빗소리 속에서도 우리 발소리를 듣다니. 역시 500냥짜리는 다르긴 다르네. 조칠이 톱니도를 바닥에 질질 끌며 객잔 안으로 들어왔다. 쇳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듣는 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는 젖은 삿갓을 벗어 탁자 위에 툭 던지며 빈정거렸다. 국밥은 맛있게 드셨는가? 짜더군. 무진의 대답은 짧았다. 그거 유감이네. 그게 자네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 알았으면 주방장 놈한테 특별히 신경 쓰라고 했을 텐데. 가는 길 배라도 든든해야지. 조칠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객잔 주변의 어둠 속에서 우수수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20명. 아니,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그들의 행색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자는 가죽 갑옷을, 어떤 자는 맨몸에 조끼만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탐욕. 그들은 무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걸어다니는 금덩이, 500냥짜리 복권으로 보고 있었다. 침을 흘리는 늑대떼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 또한 정파의 것이 아니었다. 그물, 쇠사슬, 갈고리, 독이 묻은 표창. 무인을 상대하는 무기가 아니라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도구들이었다. 무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청산파가 이런 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명문 정파의 채통이 말이 아니라는 무진의 일갈에 조칠은 낄낄거리며 대꾸했다. 자신들은 낭인이 아니라 청소부이며 무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관심도 없다고. 오직 의뢰받은 대로 물건을 배달할 뿐이라고. 조칠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 흔들었다.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지령서였다. 그는 짐짓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령서의 내용을 읊어대기 시작했다. 팔다리는 잘라도 좋고 눈을 뽑아도 좋으며 혀를 잘라도 좋다고. 하지만 단 하나,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다고 했다. 단, 숨은 붙여서 데려올 것. 특히 단전은 절대 다치게 하지 말 것. 순간 무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단전. 무인의 생명과도 같은 기운이 모이는 곳. 그리고 혈영의 혼이 봉인되어 있는 곳.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진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무진이라는 그릇을 회수하려는 것이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 즉 혈영의 힘을 온전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진을 인간이 아닌 약재나 보관함 취급을 하고 있었다. 들었느냐? 무진이 속으로 물었다. 들었다. 혈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전만 살려오라. 감히 내 집을 탐내다니. 건방진 놈들.
아주 육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걸음으로 써주마. 혈령의 분노가 무진의 전신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본능적인 적개심이었다. 조칠이 톱니도를 무진의 목 겨냥하며 말했다. 순순히 오면 팔다리는 붙여주겠지만 반항하면 아킬레스건부터 끊고 시작하겠다는 섬뜩한 협박이었다. 낭인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물망을 든 자들이 앞장섰고 그 뒤로 독침을 든 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완벽한 사냥 대형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막혀 있었고 아픈 낭인들로 가득했다. 무지는 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웠다. 내공은 바닥났고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청산파에서 배운 정직한 검술로는 저 변칙적인 그물과 독을 막아낼 수 없었다. 맑은 검법은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어울리지 않았다. 방법이 없다. 혈령이 말했다. 유혹적인 목소리였다. 지금 내 상태로는 저놈들을 이길 수 없어. 저 그물을 피하는 순간 독침이 날아올 거다. 하나를 막으면 둘이 찔러올 거고 둘을 막으면 넷이 덮칠 거다. 너는 고슴도치가 되어 끌려가겠지. 그리고 실험실 탁자 위에 묶인 채 배가 갈라지게 될 거다. 무진도 알고 있었다. 이건 대련이 아니다. 도살이다. 그래서 몸을 넘겨라. 혈령의 제안은 달콤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이었다. 나에게 맡겨. 3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저 쓰레기들을 고깃덩어리로 만들어주마. 너는 그냥 눈 감고 자고 있으면 돼. 일어나면 상황은 끝나 있을 거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수 있어. 얼마나 편하냐? 무지는 흔들렸다. 너무나 쉬운 길이었다. 그냥 포기하면 된다. 그냥 맡기면 된다. 그러면 이 지옥 같은 피로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혈령의 힘이라면 저들은 상대도 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무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모험이다. 내가 싸운다. 혈령이 길길이 날뛰었다. 미친놈이라 욕하며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무진에게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피의 계곡에서의 기억. 혈령이 몸을 차지했을 때 무진은 기억을 잃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허수아비가 되었다. 또다시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 편안함을 택하는 순간 그는 영원히 혈령의 껍데기로 전락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무진이 검을 들어 조치를 겨눴다. 빗물이 검나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산다. 내 방식대로. 조칠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저항하는 사냥감에게 자비란 없었다. 쳐라. 조칠의 명령과 함께 사방에서 그물이 날아들었다. 동시에 퓨, 퓨 하는 소리와 함께 독침이 빗줄기를 뚫고 쇄도했다. 피할 곳은 없었다. 무지는 숨을 들이켰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눈에 보일 듯 선명해졌다. 청산검법 제3식, 유수행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초식. 무지는 본능적으로 검을 휘둘러 그물을 걷어내려 했다. 그러나 챙, 촤라라. 그물 끝에는 묵직한 쇠추가 달려 있었다. 검이 그물에 걸려 무거워진 순간 낭인들이 그물을 잡아당겼다. 무진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다. 검이 봉쇄당했다. 중심이 무너졌다. 걸렸다. 조칠이 환호했다. 그 틈을 타 독침 하나가 무진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마비감이 퍼져나갔다. 거 봐라. 혈령이 혀를 찼다. 비웃음이 가득했다. 청산의 검은 고귀한 척이나 할 줄 알지. 실전에서는 쓰레기다.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이야. 이 진흙탕에서는 진흙탕의 싸움 법이 있는 법이다. 내 고집 때문에 우린 여기서 죽게 생겼다. 무지는 이를 악물었다. 그물이 몸을 조여왔다. 낭인들이 톱니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서 팔다리가 잘린 채 실험 재료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무지는 결심했다. 청산의 검을 버리기로 했다.
10년간 갈고 닦은 맑은 기운을, 정파의 자존심을, 사부가 가르쳐준 도덕을 버리기로 했다. 살기 위해서는, 복수하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되겠다. 무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었다. 피의 계곡에서 무의식 중에 혈령이 몸을 지배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움직임. 단전이 아닌 심장에서부터 끓어오르던 검은 기운. 기의 흐름을 순리가 아닌 역류로 돌리고 비틀고 쥐어짜는 패도적인 마공의 운용 혈령 왜 부르느냐. 유언이라도 남기게? 내 말이 맞다. 맑은 검으로는 이 똥물을 씻어낼 수 없어. 무진의 눈이 번쩍 띄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빌려 쓴다. 내 기술. 몸은 안 준다. 기술만 내놔라.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살인검, 내가 쓰겠다. 혈령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킬킬거리며 웃었다. 정파의 도련님이 마공을 탐하다니 그 발상 자체가 흥미롭다는 듯했다. 재밌군. 아주 재밌어. 좋아. 어디 한번 해봐라.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 구경해주마. 9990. 무진의 단전이 요동쳤다. 청산 신법의 맑은 기운이 사라지고 검고 끈적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혈관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고통이 전신을 찢어발기는 것 같았으나 무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물에 묶인 무진의 검에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지이! 빗방울이 검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증발했다. 조칠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림자를 삼킨다. 콰드드! 지이! 괴이한 소리가 났다. 쇠추가 달린 그물이 비명을 질렀다. 칼로 자른 것이 아니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그물을 부식시키고 삭히고 찢어버린 것이다. 마치 강산에 닿은 것처럼 그물이 녹아내렸다. 금제 신법 제1형. 극식혈령의 기술이었다. 모든 것을 갉아먹는 어둠의 검. 무진이 그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검은 더 이상 은색이 아니었다. 검은 연기가 검신을 뱀처럼 감싸고 돌며 일렁이고 있었다. 정파의 검강도. 일반적인 마기도 아니었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굶주린 기운이었다. 혈령은 가르쳐준 적도 없는 기술을 훔쳐 쓴 무진의 재능에 감탄 섞인 신음성을 뱉었다. 도둑질에 재능이 있다는 비아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전신의 혈관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무진을 덮쳤다. 익숙하지 않은 기운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대가였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차갑게 만들었다. 겁없이 달려들던 낭인 하나가 톱니, 돌을 휘둘렀다. 무진의 머리를 노린 일격이었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의 무진이라면 뒤로 물러서거나 검으로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무진은 달랐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상대의 품 안으로, 사정거리 안으로, 죽음의 턱 밑으로. 푸. 무진의 검이 낭인의 목을 꿰뚫었다. 낭인의 도가 무진의 머리에 닿기 직전이었다. 너무나 간결했다. 너무나 빨랐다. 불필요한 동작이 단 하나도 없었다. 낭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대신 검은 연기가 상처 부위를 태우며 안으로 파고들었다. 무진이 검을 뽑자 낭인은 실 끊어진 인형처럼 털썩 쓰러졌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혈령은 평론가처럼 찌르는 각도가 얕았다느니 손목 스냅을 더 줘서 상처를 벌려야 한다느니 분수를 두었으나 무진은 무시했다. 죽었으면 그만이었다. 조칠이 뒷걸음질 쳤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던 쥐새끼가 갑자기 호랑이로,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로 변했다는 것을. 그는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고함을 질러댔다. 다구리에는 장사 없다며 저 새끼는 허세라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죽여. 와! 10명이 넘는 낭인들이 동시에 무기를 휘둘렀다. 사방이 칼날이었고 살기였다. 그러나 무진의 눈에는 그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다. 혈령의 기억이, 수천 번의 사선을 넘었던 경험이 무진의 감각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왼쪽 셋, 오른쪽 둘, 뒤에서 날아오는 독침 하나.
전장의 모든 정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무진의 몸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고개를 살짝 젖혀 독침을 피함과 동시에 몸을 낮추며 검을 수평으로 그었다. 서걱. 검은 기운이 허공에 반원을 그렸다. 검이 닿지도 않았다.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채찍처럼 늘어나 낭인들을 덮쳤다. 천흑연장의 응용형. 극선참 무진이. 이 즉석에서 만들어낸 기술이었다. 혈령의 장력을 검기에 실어 날린 것이다. 달려들던 낭인 3명의 가슴이 동시에 터져나갔다. 갑옷을 입고 있었으나 소용없었다. 검은 기운은 갑옷을 종이처럼 찢고 살을 파고들었다. 뼈가 드러나고 살이 타들어갔다. 그것은 인간의 무공이 아니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다. 낭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죽는다. 자비를 베풀면 내가 죽는다. 그는 흑구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청산파의 보법인 청산보에 혈령의 은신수를 섞었다. 흐릿한 잔상만을 남기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점유했다. 발목을 베고 손목을 자르고 목을 찔렀다. 일격필살. 2번 검을 휘두르는 법이 없었다. 무진의 동선은 효율의 극치였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살상을 만들어냈다. 피가 비에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진흙탕은 붉은 늪이 되었다. 어느새 서 있는 자는 조칠 혼자였다. 조칠은 덜덜 떨고 있었다. 톱니, 돌을 쥔 손이 땀으로 흥건했다. 너 정체가 뭐냐? 무진이 천천히 조칠을 향해 걸어갔다. 검 끝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아까 말했지. 단전만 살려오라고 했다고. 누가 시켰지? 무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검은 아지랑이가 더욱 짙어지며 조치를 향해 뻗어나갔다. 말 못해. 말하면 내가 죽어. 하오문 규율을 어기면. 말하지 않으면 지금 죽는다. 공포가 조칠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품에서 포금탄을 꺼내 던졌다. 펑. 하얀 연기가 터져나오며 시야를 가렸다. 조칠은 연막을 틈타 뒤로 도망쳤다. 비겁하지만 확실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달렸다. 혈령은 도망치는 놈을 놔둘 거냐며 채근했지만 무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검을 거꾸로 잡았다. 마치 창을 던지듯. 거리는 15장.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혈령은 뻔뻔한 놈이라며 웃었지만 바람을 읽지 말고 찢어버리라는 조언을 건넸다. 무진은 혈령의 조언대로 자세를 교정했다. 온몸의 내공을 검 끝에 집중했다. 흡. 무진의 팔이 채찍처럼 휘둘러졌다. 쇠에 검이 빗줄기를 찢고 날아갔다. 소리보다 빨랐고 눈보다 빨랐다. 검은 공간을 뛰어넘어 날아갔다. 숲으로 사라지려던 조칠의 등 뒤로 검은 섬광이 꽂혔다. 조칠의 몸이 앞으로 붕 떴다가 처박혔다. 검은 그의 등을 뚫고 가슴까지 관통하여 땅에 박혀 있었다. 무진이 천천히 걸어가 검을 뽑았다. 조칠은 피를 토하며 헐떡이고 있었다. 너 괴물. 무진은 대답 대신 조칠의 품을 뒤졌다. 돈주머니와 함께 기름종이에 쌓인 서신 한 통이 나왔다. 조칠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진의 발목을 잡았다. 피 묻은 손자국이 남았다. 그거 보면 너도 죽어. 무진은 무표정하게 조칠의 손을 떼어냈다. 이미 죽을 만큼 죽을 뻔했다. 조칠의 눈이 뒤집히며 숨이 끊어졌다. 객잔 앞마당은 시체들로 가득했다. 비가 그들의 피를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비릿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무진은 서신을 뜯었다. 내용은 짧았다. 놈을 생포하라. 그릇이 깨지기 전에 붉은 눈을 추출해야 한다. 붉은 눈. 피의 계곡 물속에서 보았던 그 섬뜩한 눈동자. 청산파는 혈령뿐만 아니라 그 붉은 눈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혈령보다 그 눈을 더 원하고 있었다. 혈령조차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 존재. 내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진은 서신을 구겨 품에 넣었다. 답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남경에 있었다. 무진은 객잔으로 돌아와 시체들 사이에서 은자와 쓸만한 물건들을 챙겼다. 혈령은 강호 최강의 암살자가 시체털이나 한다며 혀를 찼으나 무진에게는 당장의 여비가 급했다. 가자.
어디로? 남경으로. 정보를 사야겠어. 그리고 놈들에게 알려줘야지.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잘못된 사냥감을 건드렸다는 것을. 무진은 걷기 시작했다. 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도망칠 때와는 달랐다. 쫓기는 자의 다급함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자의 묵직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산파의 제자 무진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살인귀 혈영도 아니었다. 그림자를 삼키고 생존을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사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무진의 뒷모습 위로 혈영의 투덜거림이 들려왔다. 아까 먹은 국밥이 진짜로 짰는지 독이었는지를 두고 벌이는 실없는 논쟁이었다. 두 존재의 기묘한 동거가 밤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먼 절벽 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복면인과 그의 부하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남경에서의 시련이 그를 진짜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남긴 채 강호는 넓고 밤은 깊었다. 이제 막 그림자를 입은 사냥꾼이 진짜 사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